궁금한 게 일단 대략 네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주변에서 저는 아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ETF로 투자한다면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자금 중에 일부 제 거는 일부 ETF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많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대충 지금 투자하는 정도 수준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좀 네. 이렇게 한번 되돌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개인연금이든 네네. 언제부터 이제 이 ETF가 연금 시장에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2005년에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시작되면서 DB에 한해 가지고 네네. DB에 한해 가지고는 이제 그 ETF 투자가 허용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맞습니다. 예. 펀드는 그 근로자가 직접 안 하니까 네네. 허용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네. 뭐 거의 투자가 미미했죠.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D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위험성 있는 상품, 위험 자산에다가 네네. 크게 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미미했었고요. 2012년도에 이제 퇴직연금 DC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에서 네. 주식형과 네. 혼합형 ETF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개인연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네네. 개인연금은 2017년도에 그 전에 이제 뭐 일단은 개인연금도 허용은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ETF를 매매함으로써 발생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증권사에서 발생한 위탁 수수료 이게 이제 출금이 되거든요. 네. 개인연금 계좌에서 출금이 되면은 그럼 이거를 중도 인출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이거를 무슨 비용 처리로 볼 거냐, 연금 운용함에 있어서 비용 처리로 볼 거냐, 요거였는데 여기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이제 비용 처리로 이제 판정을 해주면서 이제 2017년 12월부터 개인연금에서도 ETF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하는 네, 맞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개인연금 2018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증권사 이제 레포트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증권사 방문 드려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수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퇴직연금은 총 이제 8개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ETF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총 한 1,500억 정도. 1,500억? 퇴직연금 시장 전체에서 퇴직연금 시장 전체 자산을 본다 그랬을 때 1,500억이면 굉장히 미미한 네.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굉장히 좀 아직은 좀 미미한 상황이긴 한데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네. 시작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퇴직연금의 1년 만에 한 3배 정도, 4배 정도를 좀 네. 이렇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4천억에서 5천억. 네, 그래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를 개인연금에서는 ETF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서 이게 훨씬 더 좋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됐죠.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제 퇴직연금 처음 도입될 때부터 된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퇴직연금 스스로 운영하는 거 우리가 DC형 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퇴직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게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고 네, 맞습니다. 네네. 개인연금은 뭐 실질적으로 거의 2018년도 작년부터 네네. 투자가 가능해진 건데 규모는 퇴직연금이 한 1,500억 그리고 개인연금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4천억 뭐 이 정도.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태동 단계에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시작 봐도 단계. 네. 연금에서는. 좋을 네네,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연금이 갑자기 그래도 1년 새에 이렇게 훅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퇴직연금보다는. 네네네. 뭔가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군이 틀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개인연금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네. ETF를 제외한 모든 ETF를 다 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퇴직연금에서는 네.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의 40%를 초과하는 ETF는 투자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물 ETF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인버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네.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40%가 초과되는 ETF들을 네. 실질적으로 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네. 개인연금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연금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세액공제 받고 네, 저축하는 맞습니다. 연금저축에서 계좌에서 투자하는 펀드를 말씀을 네네. 하시는 네. 건데 거기서는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자기 투자 배. 두 배로 움직이는 거나 네. 아니면은 반대. 반대로 움직이는 네. 인버스만 빼고는 아무 모두 제한이 다 할 없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퇴직연금 금방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일단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네네. 규제가 아직은 더 많은 네네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개인연금 쪽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지금 태동 단계이기도 하고 뭐 성장이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속도만 보셔가지고도 네네. 2015년, 2012년부터 시작했던 퇴직연금보다 네네. 뭐 본격적으로 2018년도에 시작한 개인연금이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는 훨씬 더 이게 빠른 걸로 네네. 봤을 때는 개인연금 쪽에서 좀 더 이렇게 네네. ETF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제가 보면은 이제 요즘은 투자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 국내 ETF뿐만 아니고 해외 ETF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보니까 이제 뭐 국민연금 빠져나가고 퇴직금 빠져나가고 뭐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는다고 넣고 이렇게 나다 보면 개인적으로 네. 솔직히 단기 자금 말고는 저축할 여력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이렇게 ETF 같은데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시는 분 아직 맞습니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네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도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네. 투자를 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내 노후 자금 될 돈을 이렇게 투자하다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그래서 네네네. 이게 ETF에 투자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 노후 자금인데 그런 게 있는지 뭐 투자할 때 장점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거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네네.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뭐 ETF를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뭐 퇴직연금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 개인연금도 허용해주고 좀 계속 뭐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TF의 가장 큰 장점 성격인데요. 적시성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금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시성이라는 거는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일반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종가 매매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의 네. 종가, 네. 뭐 시장 기준일의 종가, 뭐 이런 딱 하나의 가격으로 네. 예, 가격이 되는데 ETF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가격이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네. 변동이 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네네, 거래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그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같이 올라줍니다. 네. 그러다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많이 올랐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 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면은 원하는 타이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적기에 네. 적시에 살 수 있는 이런 적시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인데 황금성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리밸런싱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리밸런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펀드를 갖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펀드로 갈아타야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 펀드를 환매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8영업일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뭐 휴일까지 끼었다. 이러면은 한 열흘 가죠.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펀드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중국은 이미 그 열흘 사이에 가버렸을 때 버스는 떠나버렸거든요. 보통 이제 해외 펀드 네, 계좌에서 맞습니다. 운영 지시 내려서 바꾸려고 할 네네 때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걸려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ETF는 주식하고 동일하게 네. 예 결제 주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같은 경우도 3영업일입니다. 우리가 T 플러스 정말로 차이가 2라고 그러는데 많군요. 예, 오늘 매도를 하면은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주식하고 동일하게 내가 지금 팔았을 때 뭐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바로 그 돈 가지고 다른 ETF를 살 수 있는 이렇게 리밸런싱이 굉장히 용이한 황금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 자금을 내 뭐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자금, 개인연금 자금을 굉장히 적시에 원하는 타이밍에 네. 그다음에 리밸런싱을 굉장히 용이하게 네. 빠르게 내가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의 네. 흐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시장에 그러니까 연금 시장에 ETF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펀드라는 뭐 내용면, 그러니까 운용의 것들을 네네. 빼고 나서 형식이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보면 ETF라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발달된 형태의 네,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모아놓은 이런 그러니까 상품이다. 그러니까 일단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펀드가 장기 투자하고 이런 분들 상당히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 팔 때의 불편함은 조금 있는 거는 네네. 사실인데 그 부분을 많이 개선시켜줬다는 게 이제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네. 어떤 ETF 많이들 사요?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를 때 남들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게 투자라는 것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본인 투자하시는 분의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내가 이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퇴직해서 IRP 네. 계좌로 크게 돈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까지 뭐 불입금이 좀 모였다든가 이런 경우에 금액이 좀 커졌을 때는 네. 좀 변동성이 큰 ETF, 그러니까 주식형 같이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큰 ETF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컴형 ETF를 들어가시는 거를 인컴형, 예. 예, 조금 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컴형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마다 뭐 배당이나 그렇습니다. 네, 수익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정기적으로 거죠. 발생하는 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인컴형 ETF라고 하는데요. 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당주, 네. 예, 그 다음에 채권,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리츠 펀드. 네. 네, 이런 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현금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우리가 인컴형 ETF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시거나 은퇴 준비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적극적으로 어떤 네. 변동성이 큰 ETF를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인컴형 ETF를 투자하시는 네. 게 제가 봤을 때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 여러 인컴형 자산에 포함되는 그런 인컴형 ETF 네네. 상품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운용사 쪽에서도 이런 연금 투자자들을 위해서 인컴형 라인업을 이제 좀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금방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좀 무식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네.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ETF라는 게 지수를 추정하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네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뭐 배당주는 아까 배당주 뭐 ETF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니까 지수가 있을 것 같고 추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것도 뭐 지수가 있어서 추정을 하는 건지 네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도 무슨 지수가 있는 건지 네네. 그리고 ETF마다 그러면 각각 이름에 그걸 표시해 주는 뭐야 이게 인컴형이다 아니면 배당주다 뭐 이게 표시가 되는 건지 네네. 이게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지수가 보통 이제 ETF가 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지수라 그러면은 그냥 흔히들 코스피 200, 뭐 S&P 예, S&P 네. 500, 예, 네. 기존에 있던 뭐 주식을 추정하는 그런 퓨어 인덱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정통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ETF가 이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ETF 발전하는 단계에서 가장 초기 모델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식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그리고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섹터 ETF들입니다. 코스피 200을 네. 뭐 GICS 기준으로 섹터로 나눠놓은 네. 뭐 자동차, 뭐 네. 헬스케어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 베타라든가 뭐 이런 테마, 스타일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뒤쪽 뭐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테마형 ETF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서는 ETF가 이제는 지수를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에는 있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생겨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ETF를 만들려고 지수를 개발을 시키는 개발을 거죠. 하는 네. 경우도 네, 네, 맞습니다.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지수가 없다 그러면 지수를 만든 다음에 네, ETF를 만들면 이제 고객은 투자할 때 이런 지수는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고 네네. 계시고 그렇죠. 투자하면 그래서 되는 이제 거구나. 지수 이름 자체에 예. 그 성격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뭐 고배당주 지수를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면 고배당 지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수업자라고 하면은 한국거래소도 지수업자입니다. 네. 한국거래소 지수업자고 예. 뭐 FN 가이드라든가 뭐 네. 이런 애들이 지수업자들인데요. 그 지수업자들한테 이 지수를 개발을 시키고 네. 그 지수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주면은 고배당주, 인프라 지수면 인프라. 그다음에 뭐 리츠 부동산이면은 부동산 리츠 지수 뭐 이렇게 채권이면 만들어서 채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를 상장시킬 때 그 지수를 ETF 상장 명칭에 지수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고배당 지수면은 뭐 무슨 고배당 ETF,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리츠 ETF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인컴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네. 인컴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배당주, 배당주, 뭐 네. 채권, 네. 그다음에 인컴, 그러니까 뭐죠 부동산. 부동산 이런 애들은 다 인컴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런 이제 말들이 들어가 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금방 확인이 네네 가능하다. 있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에 보면 알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ETF가 추정하는 지수가 뭔지를 네, 파악해 보시면 보면 되고. 자기가 네네. 어떤 성격 상품에 투자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알 수 네네 있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런 인컴형 ETF가 실제로 이렇게 분배금을 많이 배분을 해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컴형 ETF 같은 경우는 최초 지수를 개발을 할 때 네네. 거기에다가 인컴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수를 이렇게 개발해라. 네.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우리는 배당주를 많이 넣어서 예를 들면 배당주를 많이 넣어서 배당을 많이 받은 걸로 분배를 많이 하는 ETF를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지수 방법론을 지수업자랑 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지수 네. 방법론을 만들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분배금을 이렇게 매 네. 분기에 우리나라 아직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ETF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분배금이 많으면 좋냐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은 당연히 좋죠. 예, 그런데 우리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분배금의 재원이 어딘지, 이 투자 이 ETF의 투자 성격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ETF의 분배금이 뭔지, 예를 들어서 얘가 배당받은 걸 그대로 주는 앤지, 배당받은 걸 주는데 뭐 지수 방법론 자체가 뭐 정률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정액 방식이다 그러면은 배당받은 건 적은데 정액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은 네. 내 자산을 까서 주는 건지 뭐 이런 부분 그런 건 없지만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적정한 그러니까 내 투자하는데 연금에서 노후 관리를 하고 노후 자산을 네. 만드는데 네. 적정한 ETF인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네. 돼요. 뭐 분배금 그러니까 재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라는 네네,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어디서 봐야 돼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운용사 홈페이지예요. 네. 네,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네, 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 홈페이지인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미래셋 같은 경우도 운용사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미래셋 자산운용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데요. ETF는 약간 다르게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ETF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용사가 됐던 네네. ETF를 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네. ETF 홈페이지가 따로 다 있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이제 각 상품별로 이렇게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네. 뭐 분배금 지급 내역, 과거의 히스토리상 분배금 지급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배금을 어떻게 줬다라든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렇게 내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저부터 제가 가는 거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예. 들어가서 그거 볼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관심 있는 같아요. ETF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긴 한 것 같아요. 네네. 홈페이지 집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 네네. 분배금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또 궁금한 게 이게 분배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거 주면 이걸 자동으로 뭐 예. 다시 재투자하는 건지 어떻게 지급이 아니면 되는 내가 뭐 겁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건지 잘 네네. 몰라서. 이 이제 분배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가 있고 현금으로 실질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그 기준가에
녹여서 다시 펀드에다가 ETF에다 재투자하는 네.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게 재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분배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식형이라 그러면은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배당을 하면 그 그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만큼을 그대로 다시 분배를 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네. 재투자하는 ETF들은 네. 그 분배금을 받은 거는 안 주고 내가 계속 가지고 펀드에 다시 녹이고 펀드에 다시 녹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투자자가 매도하셨을 때 네. 분배금만큼으로 과표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 분배금 처리가 되는 세금 처리가 되는. 일반 펀드 사면은 네. 재투자되면 자수가 늘어나거나. 네 맞습니다. 이게 재투자 되면서 이제 네. 딱 그 똑같은 방식이라고. 원천 지수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그냥 펀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적시성하고 황금성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다는 네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의 다 틀리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금 투자자들이 ETF 매매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일단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인지요.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연금뿐만이 아니고 ETF를 매매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아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펀드처럼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주식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저도 좀 그쪽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ETF를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왜냐하면 매매하는 방법이 네. 주식하고 똑같다 보니까 네, 네.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셨던 결과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 네, 네.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 이 ETF 같은 경우 펀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ETF다라고 하는데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환이 오픈이 되어 있는 해지를 안 걸어놓고 환해지를 안 걸어놓고 환이 오픈되어 있는 ETF다라고 하면 이 ETF의 가격은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면 네. 나스닥 100지수면 나스닥 100지수 플러스 환율의 변동성까지 같이 적용이 돼서 그 가격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모르고 하시면은 나 오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HDS나 MTS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나스닥이 좀 1% 올랐어요. 네. 그런데 ETF는 1%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왜 안 올랐지? 네. 그거는 이제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빠졌든가. 예. 나스닥 1% 올랐는데 얘가 2% 올랐어요. 왜 2% 지금 환율이 더 올랐든가 같이 올라졌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율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ETF를 매매하시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투자하신 분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죠. 환변동이 엄청 심했는데 미국장이 네. 빠졌는데도 펀드는 그렇게 왜 이렇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네, 고민하시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ETF 투자할 때 지수만 보잖아요. 네네. 지수 보고 자기 펀드 수익도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네. 해외 ETF 같은 거는 할 때는 지수 플러스 환율의 변동분까지 맞습니다. 같이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ETF는 가격을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개. 네. 그게 예, 뭔 말이지? 무슨 얘기냐면 예.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펀드의 순자산 가치라고 부르죠. 펀드의 진짜 아, 가격, 예, 예. NAV라고 NAV 죠. 부르는 예. 펀드의 순자산 가치 예. 진짜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투자자가 ETF를 매매하실 때는 예. 이 ETF의 진짜 가격인 네. NAV 순자산 가치에 가깝게 매매를 해주셔야지 NAV하고 항상 그 변동되는 시가를 비교를 해보는 비교를 게 해보셔야 좋겠네요.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NAV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ETF의 진짜 가격은 얼마지라고 한번 보시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얼마가 거래가 되고 있지 보신 다음에 예, 얘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예.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싸게 비싸게 네. 적정에 거래되는지 보시고 예. 그 적정에 거래되는 데에서 네. NAV에 가까운 호가에다가 가깝게, 예. 꼭 지정가로 시장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 주식처럼 막 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지정가로 NAV에 가까운 가격 지정가로 매매하시는 게 ETF를 매매하실 때 제값에 매매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몇 가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주식처럼 매매하면은 네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실감이 딱 느껴지네요. 네네. 이거 뭐 네. 가장 최근에는
이걸 안 지켜가지고 네. 크게 손실 보신 아. 사례도 있었거든요. 실제 사례 네, 작년 말에 그렇군요. 예. 있었는데요. 예. 그 주의해 주셔야 헷갈리는 게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지수라는 거는 안에 종목을 담고 있으니까 네네. 그 담고 있는 종목을 전부 평균 내 가지고 가격을 딱 구한 게 순자산 가격인데 네네. 이 가격대로 거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그렇죠. 팔다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갭이 별로 크지 않으면 좋은데 네네.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은 사거나 팔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네, 된다. 네네. 그 네. 주식처럼 요게 이제, 거려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ETF가 이제 보통 일반 펀드는 이 NAV가 한 번 나오거든요. 네. 아침에 어. 예, 한 번 나오는데 ETF는 이 NAV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 ETF의 그 현재 순자산 가치가 표시가 되고 요거를 보고 요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매수 매도 네. 예, 그 거래 가격. 에 따라 거래 가격도 형성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괴리율 많이 하는데 네.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괴리율은 항상 NAV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너무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HTS를 딱 열어보면 주식 사고 파는 란에 보면은 거래 내가 이제 주문 가격 집어넣는 란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 난하고 그 네. 오른쪽이나 뭐 왼쪽 폰에 보면 이제 NAV라고 네네, 표시되어 맞습니다. 있으면 이 두 가지 가격이 좀 가능하면 비슷할- 비슷하게 거래를 네네. 하시라 이 말씀으로 맞습니다. 일을 하면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주식처럼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든 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주식처럼 일반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네네, 게 맞습니다. 주의할 보다 좀 근본적인 부분이 이유가 있네요. 있었군요. 네. 그 ETF를 하면 이게 일반 펀드나 아니면 일반 주식 거래할 때랑 수수료나 뭐 세금 부분에서 이슈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은 예, 연금하고 같이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ETF를 매매하실 때는 수수료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ETF를 매매하는 데 발생하는 증권사에게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 예, 매매하실 때 발생하는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운용사한테 이제 운용을 할 때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위탁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이제 제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체마다 다 이렇게 수수료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그 보시면은 되겠고 운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할 계산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네. 수수료 365.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현재 가격에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네. 못하는데 ETF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모펀드 중에 가장 보수가 낮은 펀드 중에 제일 싸다. 펀드에 가치가 싼 네, 요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 체감 못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연금 쪽에서는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퇴직연금 쪽에서는 운용보수 쪽은 이게 좀 적용이 되지만 위탁수수료 부분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네. 예, 이제 보통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탁 계좌라는 그러니까 특정금전 신탁을 베이스로 예, 퇴직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중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 이미 퇴직연금을 싸고 있는 계좌 자체에서 수수료가 수수료가 나오기 발생하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거래하는 ETF의 매매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 못 또 받도록 받지는 됐습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네네네. 오히려 뭐 고객한테는 좋은 거네. 투자자 입장이 괜찮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 퇴직연금에서 운용하시는 게 네. 어찌 보면은 더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두 개 다 네. 과세가 이연이 되는 네, 그렇죠. 예, 상품이기 네. 때문에 연금에서 계좌를 ETF를 운영하실 때에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절세로 내가 운영할 수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ETF에서는 세금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네. 예, 보셔야 되는데 ETF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펀드하고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국내 주식형 ETF를 네. 제외한 모든 ETF에서는 배당소득세로 해가지고 15.4% 원천 징수를 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네. 보유기간 과세라는 제도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매 차익하고 그다음에 과표 기준가 내가 샀을 때 과표 기준가하고 팔았을 때 과표 기준가 그러니까 과표 기준가의 증분 중에 작은 애한테 15.4%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네네. 심플하게 같다고 치고 그냥 네네. 이익 늘어난 거에 대해서 네. 15.4%를 4%를 낸다. 그렇게 내는데 낸다. 매매 차익 한 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발생한 이익하고 이제 과표기준가라고 하죠. 네. 과표기준가, 과표증분 중에 작은의 작은 기준으로 걸로. 작은 애 네. 작은의 기준으로 예, 세금을 투자자 내도록 되어 입장에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네, 일단 좀 더 유리하게. 그럼 지금 이렇게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게 일반적인 ETF의 기준이고 네네. 연금 펀드 내에서 운영을 할 때는 네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세는 하지는 이연이 된다. 않고 이연이네요. 찾았을 때 네네. 연금 소득세 내는 식으로 네네네. 가져가게끔 네네.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금에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세금마저도 신경 쓸 필요 없이 필요가 없다. 그냥 연금 받을 때 그냥 연금 소득세 일부 3.3에서 5.5% 네네. 내거나 뭐 네. 퇴직금이면 또 다른 용도로 퇴직 소득세 내는 부분이나 네네, 연금 소득세 내는 거 네. 그 기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 분배금도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금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그냥 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고민하시면 되지. 맞습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발생하시는 부분에서 그래서 뭐 국내 ETF도 좋지만 주로 이제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ETF를 네. 연계제에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네. 같이 관리한다 그러면. 어차피 네. 해외 ETF나 이런 걸 투자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거나 자칫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걸릴 수 있으니. 있는데 네. 기왕이면 같은 계좌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그걸 좀 피해가면서 네네. 절세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최대한 절사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누리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네네. 네. 듣고 보니까 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영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질문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ETF 같은 거는 뭐 투자해서 좋긴 한데 또 이게 노후 자금을 또 너무 많이 투자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네. 이 연금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한도가 있다거나 투자 한도가 있거나 내 퇴직금을 전부 다 ETF에 넣거나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규제 같은 거는 좀 없나요? 이런 제한이나 이런 이게 거. 뭐 퇴직연금이나 뭐 개인 퇴직연금 계좌나 네네. 뭐 연금 저축 뭐 이런 것들 이게 각각 뭐 또 다른 상품별로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상품별로 제한은 없고 특히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100%다 ETF로 다 투자가 구성해서 네, 내 돈 구성해서 전체를 다 ETF로 다 ETF도 할 수 네. 있는데 네. 우리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C라든가 네. IRP에서 ETF를 운용을 하실 때 그 퇴직연금 특성상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와 그냥 일반 우리 퇴직연금 펀드들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펀드가 있을 거고 뭐 주식이 있을 거고 주식은 아니죠. 펀드가 있을 거고 예금이 있을 거고 뭐 DLB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ETF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다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위험 자산이 70%가 안 넘어가는 네. 선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내 퇴직금에서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정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의 비중이 네네 주식의 비중이 몇 프로, 네. 70%가 넘어가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형 펀드 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퇴직금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 있다. 네네. 쌓여 있는 돈이 그 중에 700만 원은 주식형 ETF에 집어넣고 네. 300만 원은 채권형 채권형 ETF에 ETF 에 넣어도 되는 건. 네 맞습니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ETF라고 해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위험 자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네. 제한만 있지 구체적으로 상품으로 가지고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않는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여기 하다 제가 ETF 투자 조금 투자하긴 하지만 퇴직연금 자금을 하나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넣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또 직접 ETF를 사러 그날 들어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혹시 자동으로 운용 지시를 하셔야 되죠. 운용 지시를 해서 네네. 사는 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ETF를 계속 사고 싶으면 그냥 누가 자동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그 시스템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동 매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적립 그 우리 자기 부담금이라든가 뭐 사용자 부담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퇴직연금에서 ETF를 이제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증권사가 뭐 대형사 중심으로 한 총 8개 증권사가 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2개 증권사 정도만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그 이 퇴직연금 사업자든 뭐 네. 개인연금 사업자든 이 ETF를
뭐 디폴트 값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개발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태동 단계다 보니 아직 그 시스템이 아직 완비는 안 되어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은 지금 한 2개 증권사 정도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내게 되는지는 지금 거래하시는 그 사업자라든가 증권사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그래서 방법일 혹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처음에 가입할 때 나는 내 돈을 ETF 사기로 했어라면 적립식 펀드처럼 같은 돈 계속, 들어온 날 네. 계속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그 돈이 그냥 대기성 자금에 네, 맞습니다. 남아 네. 있고 펀드가 투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자동 매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그날 사야 되는 건지 새로 들어오는 돈들의 유머니 들어오는 거 네네. 그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제 불편함을 네.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본 겁니다. 네. 예, 끝으로 뭐 연금 ETF 투자하는 분들의 당부한다는 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중에서 뭐 가장 좀 기억해둬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고 내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이제 가능한 빨리 해라 연금은 예, 그리고 중도에 인출하지 말고 네. 끝까지 불입하면서 가져가라. 네. 네, 요 2가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연금에서 ETF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를 투자하실 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식처럼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막 데이 트레이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장기 성과가 기대가 되는 ETF라든가 그 산업에다가 투자하는 ETF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길게 투자하는 게 연금이거든요. 네, 우리가. 네. 길게 투자하는 게 연금이기 때문에 짧은 호흡보다는 네. ETF 때도 긴 호흡으로 보시고 네. 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라든가 그 산업 자체의 장기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게 연금에서 ETF를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이 있겠고 아까 인컴형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배당 꾸준하게. 재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네네. 복리 효과를 뭐 누릴 최대한 수도 누릴 있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좋은 저는 들으면서 좋은 기억 얘기네요.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지수에 맞춰서 ETF가 생산되는 시대에서 네. ETF에 맞춰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시대로 네. 네. 넘어간다라는 네. 게 참 재밌었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다양한 유형의 ETF들이 막 쏟아질 수 있고 지금도 있겠다.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참 이게 무궁무진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새롭다는 생각들이 네네. 좀 들었고 네. 두 번째는 ETF 하면 전 주식형 지수만 내가 주식형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채권형이나 다양하게 뭐 부동산 같은 거를 쫓아가는 ETF도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새로운 네. 시야가 이렇게 쏙 해가지고 블링블링블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오셔가지고 얼굴만 잘생긴 저한테 목소리도 좋고 아주 거기다 또 하시는 말씀마다 주옥 같으셔가지고 들을 네, 것도 많고 너무 쉽게 좋은 말씀을 스승이나 잘- 선생님처럼 똑똑 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미래세 자산운용의 송성만 팀장님과 함께 연금으로 ETF 투자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ETF 저한테 참고하시면 약속 하나만 됩니다. 해주시죠. 다음에 네. 또 저희 필요하시면 꼭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희 송성만 팀장님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